레닌이 식민지 운동은 복국 운동이 사회 운동보다 우선한다고 발표하자 공산주의자들은 갑자기 돌변하여 민족 운동을 옹호하고 나섰다. 공산주의자들이 돌아서니 민족주의자들은 당연히 환영한다. 양측 연합을 촉구하는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 국내에서는 신간회, 상해에서는 한국유일독립당 촉성회를 결성했다. 그러나 또다시 주도권 싸움이 일었다. 민족주의자들이 손을 떼자 한국유일독립당 촉성회는 해산되고 말았다. 1930년 백범은, 이동영, 안창호, 송병조 등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조직한다. 이로써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각각 조직을 운용한다. 1932년 1월 8일 일본 영감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이봉창 의사가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외왕에게 폭탄을 던진다. 안타깝게도 미수에 그쳤지만 전 세계에서 동포들의 독립운동 자급이 답지한다. 중국인과 중국 정부도 제중 대한인과 임시정부 인사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다. 또다시 상해 병공창 송식표 창장을 찾아가 도시락 폭탄과 물병 폭탄을 요청한다. 외왕 암살 미수로 미안했던지 송 창장은 백범에게 폭파 시험 현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폭탄을 20개나 제조해 준다.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천장절 외왕 생일 축하식 행사를 시작하자 윤봉길 의사가 단상에 폭탄을 던진다. 상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과 가와바타 민단장이 사망한다. 임시정부가 주도하는 독립운동에 대한 국내외 인식이 크게 달라진다.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남경에 있는 장개석 정부는 김구 주석을 만나자고 했다. 백범은 가흥, 해염, 응갑인, 오룡교 등지에 몸을 숨긴 뒤 마침내 남경에서 장개석 장군을 만난다. 장개석의 지원을 받아 낙양 공관학교를 설립하니 이청천, 이범석 등 독립군이 모인다. 100명으로 일기를 출범시킨다. 그러나 외경의 개입으로 더 이상 군 간부를 양성하지 못한다. 1935년 의열단, 신한독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미주 대한인 독립단 등을 통합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을 출범시킨다. 약산 김원봉을 중심으로 임시정부 취소운동을 극렬하게 펼친다.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 항주에서 회의를 갖고 백범은 이동영, 조완구 등과 함께 신임 국무위원으로 보선된다. 차이석, 송병조 등 기존 국무위원과 함께 국무회의를 재개한다.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단체로 한국국민당을 조직한다. 1937년 7월 7일 일제는 노구교 사건을 꾸며 중일전쟁을 일으킨다. 왜군의 남경 공습이 잦아지자 장개석 정부는 중경으로 옮긴다. 백범은 100여 명에 달하는 임시정부 식구들을 데리고 장사로 옮긴다. 이 와중에 조선민족혁명당이 분열되면서 약산 김원봉이 민족주의자들이 빠진 조선민족혁명당을 독차지한다. 백범은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미주지역 단체 등을 연결하여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 일명 광복진선을 결성한다. 광복진선은 임시정부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단체로서 그 역할을 이어간다. 1938년 5월 6일
단순한 연맹에 머무르던 광복 진선을 통합하기 위해 조선혁명당 당사가 있는 남목정에 모인다. 백범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는다. 민족주의 계열 비밀 독립운동 단체인 병인의용대 강창재, 박창세에게 현혹된 이운환이 쓴 총탄에 맞고 쓰러진 것이다. 백범은 한 달 뒤 다시 일어난다. 국민당 장개석 장군이 중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백범도 그곳으로 임시정부를 옮긴다. 1939년 광복진선 소속 3당을 통합하여 한국 독립당을 출범시킨다. 임시정부 의정원에서는 윤회 주석제를 폐지하고 백범을 국무회의 주석으로 선출한다. 내무, 국방, 외교 등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국무회의 주석이 탄생한다. 백범 주석은 이승만을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한다. 1940년 중경 가릉 빈관에서 한국 광복군 성립 전례식을 갖고 이청천 장군을 총사령관에 임명한다. 장준하, 김준혁 등 학병 50여 명이 왜군에서 탈출한다. 1945년 1월 3일 무려 5,000km를 걸어서 중경 임시정부에 도착한다. 이범석 장군이 지휘하는 광복군 제2지대에 배속한다. 미국 전략사무국과 합작하여 서안에서 비밀 군사훈련에 돌입한다. OSS 교관 윈스 중위와 광복군 제3지대 김학규 지대장은 합작하여 학병들을 훈련시킨다. 8월 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미 합중국이 연합하여 외적에 맞서 싸우는 비밀 공작 개시를 선언한다. 8월 15일 외적이 황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범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는다. 광복군 창설과 학병 비밀 군사훈련 등이 모두 허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미 군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두 차례로 나누어 개인 자격으로 입국한다. 11월 23일 제1진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백범은 정동 경교장에 짐을 풀고 12월 3일 제2진으로 들어온 국무위원들은 충무로에 있는 한미호텔의 숙소를 정한다. 백범은 제일 먼저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등 의사의 유해를 송환하여 효창원에 안장한다. 1949년 6월 20일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를 습격한 데 이어서 소장파 국회의원을 구속한다. 6월 26일 백범이 안두희가 쏜 총탄에 맞고 쓰러진다. 대한민국 31년 74세를 일기로 운명한다. 7월 5일 경교장에서 발인한 운구 행렬은 온 국민의 애도 속에 종로를 가로질러 연결식장 동대문 운동장에 도착한다. 남은 우리들은 목자 잃은 양떼와 같습니다. 다시금 헤아려 보면 선생님은 결코 가시지 않았습니다. 3천만 동포의 가슴마다에 계십니다. 선생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민족의 대통일, 대화평, 자유민주에 의한 새 역사의 페이지는 열릴 것입니다. 엄항섭의 추모사는 다시금 온 국민을 울렸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된 운구 행렬이 지나가는 거리는 집을 비워도 도둑이 없었다. 을지로를 가로질러 효창원에 삼이사와 함께 잠든다. 많은 사람들이 정동을 걸었다. 태조 이성계, 신덕 왕후 강씨, 선조, 광해군, 인조, 고종, 알렌, 아펜젤로, 스크랜튼, 이완용, 백범, 장준하, 그들이 걸었던 정동 골목길 곳곳에 남아있는 발자국은
역사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정릉, 임진왜란, 경운궁, 경희궁, 미국 공사관, 배제학당, 정동 제1교회, 이화학당, 중명전, 경교장, 대한민국 역사를 말해주는 순례길, 정동 역사길을 걷는다. 지하철 시청역 3번 출구를 빠져나오면 덕수궁, 서울시의회, 경복궁, 서울시청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덕수궁 대한문 왼쪽 돌담길을 따라 또다시 왼쪽 골목길로 들어서면 그야말로 작은 영국에 이른다. 이 골목길 오른쪽에 로마레스크 양식으로 지은 멋진 교회당, 성공의 서울주교 좌성당이 있다. 꽤 큰 규모인데도 왠지 모르게 편안하다. 왜 그럴까? 명동성당, 약현성당, 영락교회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부분 교회당은 한결같이 고딕 양식이다. 교회당 정문 앞에 서면 위축된다. 안으로 들어서면 스테인드 글라스, 장엄한 빛의 절로 고개 숙인다. 왜 이다지도 다른가? 영국 성공회의 수장 캔터베리 대주교 벤슨 신부는 1889년 11월 1일 영국 해군 군종 신부 찰스 존 코프를 한국명 고요한을 주교로 승품한다. 주교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초대 교회 전통에 따라 코프 신부를 조선 선교 책임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다. 코프 신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쳤다. 이듬해 내과 의사 엘리 바렌디스와 함께 부산을 거쳐 9월 29일 제물포에 도착한다. 1891년 인천 조계지 안에 내동 성당을 세우고 조계지 밖에 성루가 병원을 건립한다. 코프 주교는 1896년 강화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에게 영세한 것을 계기로 1900년 11월 15일 강화 성당을 건립한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성당 중 가장 오래된 한옥 성당이다. 한양의 수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두 곳의 부지를 확보한다. 1891년 3월 29일 부활주일 현재 충무로에 있는 낙동에 선교사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짓고 부활의 집이라 명명한다. 그보다 앞선 1890년 12월 21일 정동에 있는 기존 건물을 인수하고 장림성당이라 이름 짓는다. 서학현터에서 본격적인 한양 선교를 시작한 것이다. 1892년 11월 27일 이곳에 교회다운 모습과 크기로 한옥 성당을 신축한다. 1905년 1월 25일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캔터베리 대주교의 집전으로 주교 서품을 받은 아더 터너 신부는 5월 4일 일본 성공회 정북의회에 참석하고 조선 성공회 제2대 주교로 한양에 들어온다. 6월 1일 영국 선교부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그는 일본이 조선 지배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양국의 정치적 관계를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미묘한 시기에 한 말은 더욱 가관이다. 여러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한 이유에서 일본 정부가 잘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들이 취한 정치적 조치가 옳든 그르든 간에 조선 백성들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 양반은 조선에 왜 왔나? 현재 서울주교 좌성당을 지은 이는 마크 트롤로프 제3대 주교다.
조선에서 사목하다가 1902년 휴가차 들른 영국에서 버밍엄 성알반 교회에 눌러 앉아버렸다. 1911년 7월 25일 캔터베리 대주교는 런던 성 보로우 성당에서 트롤로프 신부를 주교로 승품한다. 10월 28일 1년 전 제2대 터너 주교가 운명한 그날 한양으로 다시 돌아온다. 트롤로프 주교는 한국 성공회가 일본이나 중국 성공회에 편입되지 말고 독립교회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먼저 일본 정부에 개혁을 건의한다. 일본어 교육을 강제하면서 조선어 교육을 금지한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일본 관리들이 조선어를 배워야 한다. 총독부 간부를 일본인 관리로 대체하는 것도 잘못이다. 교육, 임금 등 기회를 평등하게 해야 한다. 조선과 일본 간의 정의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회를 구성한다. 다수가 지배하는 세속적인 국회와는 달리 사제들이 교회의 관리와 운영을 협의했다. 식민지 조선에 있는 성공회가 독립교회로 살아남는 길을 고민했음이 분명하다. 신자들의 숫자만으로는 독립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서울주교 좌성당 건축이다. 영국 건축가 아더 딕슨을 부른다. 트롤로프가 버밍엄 성알반 교회에 사목할 때 딕슨은 신도 회장이었다. 딕슨은 성 바질 교회, 성 앤드류 교회 등 성공의 교회당을 짓는다. 모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었다. 서울 주교 좌성당을 지키기 위한 습작이다. 두 사람은 옥스포드 운동과 미술 공예 운동으로 대변되는 낭만주의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동지이기도 하다. 1922년 9월 24일 정동 3번지 부지에 정초를 놓는다. 1926년 5월 2일 드디어 서울주교 좌성당 공사를 마감한다. 덕수궁 스카이라인에 어울리면서도 초대 교회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지닌 교회당이다. 미완성이다. 당초 설계대로 십자가 모양으로 짓지 못했다. 예산에 발목을 잡혔다. 1993년 버밍엄 박물관에서 서울주교 좌성당 설계도면을 발견한다. 로마네스크 양식, 기와지붕, 한옥창, 대리석, 벽돌, 트롤로프 주교는 모든 것이 일본식으로 변해가는 데에 반대하면서 교회 건축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당을 짓는다. 러프버러에서 만든 영국 최고의 종, 986시간에 걸쳐 수작업으로 탄생시킨 묘비 황동판 브라스, 고딕 양식에 비해 결여된 통일성을 강한 축으로 초점을 맞추는 제단 뒷면 앱스와 그 위 천정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손가락을 들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한다. 그 아래 성모자, 좌우로 순교자 스테파노, 복음서가 요한, 예언자 이사야, 성인 니콜라오 등이 푸른 방석 위에 서 있다. 니콜라오는 성탄절이 되면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는 산타크로스 전설의 기원이 된 성인이다. 인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자다. 기계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니라 장인의 땀과 정성으로 빚은 공예품으로 가득한 예배당을 지었다. 조선 성도와 영국 성도가 힘을 모았다. 1996년 5월 2일 70년 만에 완공한다. 영국인 주교와 수공예운동가가 조선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라고 초대하는 예배당이다. 크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큰 힘을 쏟으라고 말하는 듯하다. 편안하면서도 따뜻하다. 인간의 얼굴을 한 조선을 만들라고 주문하는 듯하다. 안타깝게도
트롤로프 주교는 1930년 11월 6일 일본 고베 항구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사망한다. 열흘 후 서울 주교 좌성당 지하성당 크립트에 안장된다. 생명의 공간 한양 도성 안에 있는 유일한 무덤이다. 서울 주교 좌성당에서 영국 영사관 방향으로 나가면 경운궁 돌담이다. 정훈 대한문을 지나서 경운궁으로 들어간다. 경운궁 역사는 세조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457년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며 세자빈 한씨도 출궁한다. 출궁한 세자빈 한씨가 살았던 집이 경운궁터다. 1470년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이 왕위에 올라 성종이 되자 세자빈 한씨는 인수대비가 되어 복궁한다. 궁 밖에 있을 때 살던 집은 월산대군 사저가 된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압록강까지 넘으려고 했던 선조는 1593년 한양으로 돌아온다. 모든 궁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하는 수 없이 월산대군 사저를 궁궐로 사용하면서 정릉동 행궁이라 부른다. 정릉동 행궁 즉조당에서 즉위한 광해군이 1611년 창덕궁으로 이어하면서 경운궁이라 명명한다. 1618년 계모 임목대비를 경궁에 유폐하면서 서궁이라 낮춰 부른다. 1623년 반정에 성공한 인조는 즉조당에서 즉위하면서 다시 경궁이라 부른다. 반정의 현장 중 한 곳이어서일까? 인조는 경궁터를 옛 주인에게 돌려준다. 다시 모습을 갖춰서 반듯한 경궁이 된 것은 고종이 아관 파천을 끝내고 이어한 1897년이다. 1907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양위한 고종이 머무르면서 덕수궁이라 이름 짓는다. 수궁은 살아생전 양위한 상왕이 머무르는 궁을 일컫는다. 태종 이방원이 세종에게 양위하고 머물렀던 궁을 수광궁이라 불렀다. 수궁이라는 뜻이다. 즉 덕수궁은 고종의 수궁이라는 뜻이다. 기왕이면 원래 명칭 경궁이라 불렀으면 좋겠다. 궁이 참 멋지다. 3분의 1로 축소된 상태이긴 하지만 당장은 둘러보기 좋다. 근대와 의지를 담아서 만든 석조전, 커피를 마셨던 정관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덕혜옹주를 위해 유치원을 만들었던 춘명전, 우리 궁궐에서 볼 수 없는 2층집 서거당, 여러 임금이 즉위한 즉조당, 참 편안하고 멋스럽다. 다만 이 궁궐과 관련이 있는 임금은 한결같이 멋스럽지 못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정문 대한문에서 정전, 중화전으로 들어가자면 오른쪽으로 꺾어서 중화문을 통과해야 한다. 중화전 앞에 서면 왼쪽에 서양 건물 석조전이 있다. 말도 안 된다. 분수대도 있다. 물은 아래로 흘러야 하는데 위로 치솟고 있다. 분수 장식물이 물개다. 거북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웬 물개. 이뿐 아니다. 품괴석이 있는 중화전 앞 조정이 반듯하지 않다. 한 가지 더, 조정은 열린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좌우 행각에 월랑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행각도 월랑도 없이 뻥 뚫렸다. 조선의 법궁, 경복궁과 확연하게 다르다. 경복궁은 남에서 북으로 광화문, 홍례문, 근정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아미산 등이 길게 이어진다. 궁궐의 중축선이다. 중축선을 따라서 여타 전각을 배치한다. 근정문을 지나
근정전 앞 조정에 들면 좌우 행각과 월랑이 자리한다. 중국 자금성에 구현한 중국식 궁궐 제도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일본 등은 모두 중축선 구조를 갖추고 있다. 행각에 월랑을 설치해서 조정을 감싸고 외부와 단절시킨다. 경복궁은 자금성보다 15년 먼저 지은 건물이지만 자금성을 벤치마킹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창덕궁, 창경궁 등 동궐이나 경희궁, 경운궁 등 서궐은 경복궁보다 중축선이 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경운궁처럼 이렇게 심하게 뒤틀리지는 않았다. 나름 중축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각을 설치해서 외부와의 단절도 철저하다. 경운궁이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895년 8월 20일 일제는 경복궁으로 난입해서 명성 황후를 시해한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1896년 2월 11일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다. 약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경운궁 공사를 지시한다. 이듬해 경운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10월 3일 대한제국 황제에 등극한다. 중화전, 조정, 중화문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남쪽 인화문을 동쪽 대한문으로 바꾸면서 중축선 구조가 깨진다. 대한문이 황구단에서 경궁으로 반듯하게 이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쪽에 있던 정문, 인화문 앞에는 사가가 많고 길이 좁아서 다니기 불편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종 황제의 강력한 근대화 의지는 우리 건축과 서양 건축이 경쟁하듯 한 공간에 자리한 새로운 궁궐, 경궁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석조전을 완공한 이듬해 1910년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식민지 근대화의 길로 접어든다.